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오늘 토론 주제는 세계 경제 정말 대공황 오는가, 경제 위기 오는가, 금융 위기 오는가입니다. 최용식 소장님께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출연하시면서 이런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고견도 듣고 오늘도 한번 맛토론다운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또 뵙습니다. 한 분기 만에 또 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혹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지냈고요. 제가 1969년도에 작은 메모지에 극적거려놨던 거 그게 확장해서 A4 용지 800쪽 분량의 K 이코노믹스, 네. K 경제학 이거를 최근에 완성을 하고 이제 곧 출판을 못해 개볼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하고요. 혹시 여러분이 최용식 소장님의 글을 출판으로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출판사 관계자께서 듣고 계시다면 연락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최용식 소장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동안 출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고 오히려 답변 듣고 반문하는 이런 식이었는데, 일단 첫 시작은 최용식 소장님께서 먼저 질문 주시기로 했습니다. 한번 제가 질문을 받고 답변 드리고 그리고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는 그 많은 경제 전문가, 투자 전문가들이 갑자기 비관적인 얘기들을 쏟아내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세계 경제, 특히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미국 경제,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이끌고 있는 이제 미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걸 먼저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네. 맨날 여기 와서 제가 듣기만 하고 답변하고 이러다가 예. 오늘 한번 제가 먼저 한번 묻고 말씀 싶었습니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오늘부로 소장님께서 명진행자로 또 알려지실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먼저 드리면서 저도 뭐 소견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모든 걸 숫자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용사로 얘기하면 받아들이시는 분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뭐가 심각한 어려움인가? 달리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경제 성장률을 일단 23년 4년 연속으로 2%대 후반대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정말 이게 OECD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버스트하다고 표현했어요. 정말 강한 모습인 거예요. 마치 등치가 큰 코끼리가 치타처럼 빨리 달리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25년 성장률은 다소 둔화한다. 그러니까 다소 둔화한다는 이야기는 2.5% 정도로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2%를 상회하고 2% 중후반을 밑도는 그 정도 성장률로 저는 미국 경제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 의미는 어쨌든 종전에 비하면 성장 속도가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 마치 어떤 면에서는 라이트한 경기 침체, 마일드한 리세션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심각한 경제 위기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전의 성장보다는 다소 주춤한 이런 마일드한 리세션, 이걸 이름하여 소프트 랜딩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노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냐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의 라이트한 그런 리세션 형식이 나타난다. 다만 이 리세션이라는 단어도, 경기 침체라는 단어도 많은 분들이 이제 혼용하고 계신데, 경기 사이클 상에 상승 국면이 있고 하강 국면이 있다면 상승 국면을 마감하고 이제 하락하는 국면에 취한다는 것이지, 미국 경제가 갑자기 우당탕탕 그 사이클을 무시한 채 폭삭 주저앉는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전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미국 경제나 또 중국 경제는 다소 이런 모습에도 좀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고, 이름하여 뭐 골디락스에 부합하죠. 그러니까 골디락스가 마구 좋은 건 아니에요. 이름은 멋있지만 물가 상승률도 그냥
목표 수준에 가깝고 성장률도 이럭저럭 괜찮은 그런 게 골디락스의 모습인데 중국 경제도 마찬가지 그 도약을 모색하는 재정 정책이 단행되고 미국 경제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세계 GDP 1, 2위 국가를 중심으로 경제가 뒷받침되는 거죠. 그래서 2023년, 4년, 5년 연속으로 세계 경제는 그냥 저성장 고착화에 놓인다. 다만 25년에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충격으로 캐나다와 멕시코는 상당한 스크래치를 겪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일종의 경제 위기적인 상황을 만나고 역성장하는 거죠. 멕시코 같은 경우 역성장을 면치 못하고 그러나 그것이 다른 나라로까지 전이되면 세계 경제 위기라고 비유할 수 있겠지만 전이되지는 않고 멕시코 경제가 또 실물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그게 금융전이 혹은 실물 전이를 겪지 않는 그런 저성장 고착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한다면 몇몇 국가들은 우당탕탕하고요. 또 유로피언 국가나 많은 국가들은 성장률을 많이 조정하는 국면이지만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이 GDP 규모 면에서 이들이 그 규모를 거의 유지해 나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 성장률 면에서는 23년이나 4년이나 5년이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저성장 고착화죠. 그러니까 저성장 고착화가 전개된다. 이렇게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경제학계에서 안 쓰는 용어를 쓰셨어요. 네. 그게 뭐냐면 네, 경기는 호조인데 하강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지상 6층에서 지상 4층으로 가도 여전히 이제 6%에서 4%로 성장률이 떨어져도 경기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하강한 거 틀림없잖아요. 근데 경제학계는 이걸 구분을 안 해요. 그럼 두 개 다 경기 호황이라 그래요. 이게 그 말씀하신 게 국가 경제 경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적 잘 해주셨어요. 제가 지적을 잘했다는 아, 뜻인가요? 그럼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거고 네, 네. 우선 지금 혹시 미국 제가 말씀드렸던 제 뷰에 대해서 혹시 반문이나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없으시면 문제 이제 지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짚어드리려고요. 그 지금 미국 경제 또 세계 경제에 대해서 대단히 낙관적인 전망을 하셨거든요. 네, 제 판단은 그래요. 네, 네. 근데 그 판단의 근저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네,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그게 맞아요. 네,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미국 경제가 올해 들어 주춤주춤하지만은 꼬꾸라질 것처럼 뭐 이렇게 급하게 하강은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맞는데 그 2000년 말에 나스닥 주식시장 붕괴되면서 금융위기가 오면서 경기가 추락했거든요. 마이너스 성장으로 갔어요. 네. 2008년 말에도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네, 2009년 성장률이 마이너스 2.5%예요. 대공황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이에요. 네, 네, 이 금융위기가 터지면 그렇게 경기는 주춤주춤 하다가가 아니라 상승하다가도 꼬꾸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미국 주식시장도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시네요. 그 부분 답변 드릴까요? 예. 네.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 3월에서 약 5, 6월까지는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일단은 통화정책 기조에 굉장한 불확실성이 앞에 놓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 전쟁을 이미 트럼프 2.0 시대 시작을 했고 금리를 결정해야 되는 연준으로서는 또 연준의 결정에 나머지 중앙은행들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연준 결정 입장에서는 이렇게 관세를 부과했더니 정말 인플레이션이 야기될까? 아니면 관세를 부과해도 인플레이션은 야기하지 않고 끝날까? 이 부분에 대한 그 관계성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트럼프 일기 때도 미중 무역 전쟁하고 서로 간의 관세를 뭐 21%까지 끌어올렸었는데 그때 미국 물가 상승률도 2% 언더로 떨어지고 중국 물가 상승률도 3.5 레벨에서 2.5 레벨로 레벨 다운 됐고 한국 물가 상승률도 기억하십니까? 18, 19, 20년 동안이 우리나라 역사 이래 물가 통계를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물가를 기록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 관세 전쟁 펼쳤는데 오히려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 관세를 부과하는 이런 전쟁은 인플레 압력도 있겠지만 인플레 압력적인 작용도 하겠지만 세계 경제를 이렇게 하방 압력을 주는 그러니까 수요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도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선후행성은 있겠지만 이것에 먼저 대응하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 그래서 이 관세 전쟁을 3월부터 시작했다면 관세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여부 이것은 빨라도 4월 통상 5, 6월 정도의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지켜보면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24년 말 25년 초까지는 상당했었어요. 그러다가 트럼프 2기가 시작됐고 관세 전쟁 때문에 인플레가 오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감. 그러니까 인플레 공포감 혹은 인플레와 경기 침체가 같이 찾아오는 게 아니야 하는 공포감. 공포감이 결국 금리 인하 못 한다라는 금리 인하 중단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금리 인하 중단에 대한 공포감. 이 두 가지가 작용하면서 25년 상반기 초에 주가가 조정되는 미국 주가가 조정되는 이 밖에 뭐 딥시크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작용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된 것이고 쉽게 말하면 일시적인 조정인 것이고 조정을 거친 후에 또 3, 4, 5, 6월 동안 다른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이 시작된다면 예를 들면 첫 번째 금리 인하해도 되겠네. 관세 전쟁 해도 물가 상승 안 오네. 경기만 오히려 둔화되네. 이제 금리 인하를 더 적극적으로 해도 되겠네. 그러면 통화정책 스탠스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바뀌죠. 이 지점부터 다시 미국 주식시장에 돈의 유입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을 본다면 1, 2, 3월 동안의 조정은 일시적인 조정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금융위기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 붕괴되면서 벌어지는 게 보통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근데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인 분야에서는 잘 안 터져요. 네, 붕괴가 맞습니다. 안 일어나요. 정확하십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은 2008년 말에 워낙 호되게 당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는 안 터질 것 같은데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해요.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의 호황 이거는 기업 경영 실적에 바탕을 둔 게 아니에요. 주요 주식들의 PER 주가 수익률이 100배 넘는 게 대부분이에요. 네. 유동성이 거기까지 올려준 거죠. 네. 퍼가 100배가 넘는다는 이야기는 경상이익을 100년을 모아야 시가총액이 되거든요. 네. 이게 좀 과다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어떻든 간에 네. 그렇게 가는 데에는 유동성 공급이 풍부해져서 그 주식시장의 호황을 누렸다고 봐요. 네. 그런데 그게 미국에서 축적된 유동성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축적된 유동성이에요. 미국이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네. 특히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을 노릴 수가 있잖아요. 네. 거기다 주식시장 호조니까 그 수익까지 합쳐지니까 그 수익을 보고 다른 나라에 투자를 했던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많이 흘러갔어요. 네. 그래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무려 1조 3천억 달러가 국제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이동을 했어요. 네네. 이게 지난해에 8천억 달러 남짓으로 한 5천억 달러 가까이가 줄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지금 주춤주춤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더 줄어들 것 같아요. 네. 다른 나라에서 축적된 금융 자본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서 축적됐다면 지속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다른 나라에서 끌어올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올해도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에 미국 경제가 상당히 뭐 견조한 흐름을 보였었던 거, 실물 경제적으로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주식시장의 화랑이었고, 또 말씀하셨던 대로 그 유동성이 그것에 한 몫을 했다라는 것도 저는 정확한 진단이라고 봅니다. 근데 25년 1분기 초 1, 2월, 3월까지 미국 주식이 조정됐었던 것도 소위 유동성이 급격히 수축된 거죠. 그러면 그 수축됐던 배경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 중단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 그게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아까 뭐 100이 넘었다 이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미국 주식이 너무 상승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뭐 한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자들의 고민이 집중되면서 1분기 초가 조정이 됐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분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 2, 3월 1분기까지는 조정이 됐었던 겁니다. 근데 또 다른 기조가 또 온다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이 한 가지는 생각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거야. 오히려 글로벌 경기의 둔화로 총 수요가 원자재 수요도 둔화되고 이런 움직임. 그러니까 GDP 규모가 역성장으로 바뀌는 멕시코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아니면 종전에 생각했던 성장률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런 흐름이 전개된다는 얘기는 글로벌 원자재나 부품이나 신규 투자가 위축된다는 거죠. 그게 물가를 하방 압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유가가 더 떨어지네, 생각보다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네, 이런 흐름을 보면서 인플레를 자극할 만큼은 아니다라는 것을 3, 4, 5월 정도에 지켜본다는 거죠. 지켜보다가 이제 실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을 파월 입장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를 이제 단행할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또 미국도 어느 정도 역습을 받거든요. 역습을 받는 과정에서 경기 충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종전과 같은 로버스트한 성장에서 조금 주춤하게 내려오는 저성장화, 그러니까 저성장은 아니지만 다소 성장 둔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트럼프의 의지대로, 그게 이제 트럼프가 유인한 것인지 트럼프가 의도된 것인지,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의도를 해야만 합니다. 왜? 종국이 원하는 게 뭐예요? 물가 안정이에요. 트럼프가 정치권에서 계속 유세 현장에서 내가 당선이 돼야 물가 잡습니다. 또 내가 당선이 돼야 제로 금리 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약속을 했고 약속을 실현하는 여정에서는 총수요를 둔화시키는 다소 라이트한 경기 침체는 와야만 하는 거예요. 의도된 경기 침체라는 거예요. 제가 의도된 경기 침체, 용인된 경기 침체, 유인된 경기 침체라는 용어를 좀 오래전부터 썼는데, 사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대대적으로 금리 인상한 여정도 유도한 경기 침체예요. 역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단행하고 어느 정도 미국 경제에 불확실성을 줘야만 물가가 잡힌다, 총수요를 떨어뜨려야만 물가가 잡힌다라는 가장 기초적인 그 필립스 커브를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역시 유도한, 용인된, 유인한 경기 침체가 오는 여정이고, 그런 것을 보면 물가가 안정이 되네, 경기는 다소 둔화되네, 파월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할 요인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 국면에서 다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솟구치는 거죠. 미국 기준금리가 4.5%입니다 현재. 근데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는 2.5% 정도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도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할 이 여력이 많이 있는 거예요. 2%포인트나. 근데 그걸 언제 단행하는가의 문제인데, 이게 지금 중단설로 정체됐다가 다시 중단 안 하네,
금리 인하 단행하겠네 하는 기대감이 다시 유동성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유동성의 힘으로 24년에 주가가 상승했는데 또 25년 1분기 때 유동성의 역유동성의 힘으로 주가가 조정됐다면 다시 유동성의 힘으로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거나 혹은 주택 가격이 떨어지거나 함에 따라서 금융위기가 온다고 보는 그런 시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낙관적인 경제 전망의 전제 조건, 이제 네.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위에서 이제 저는 그렇게 가리라고 보는데 네. 저는 이제 조만간 터질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 그러시군요. 문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는 게 너무 좋을 것 좋은 같아요. 질문이십니다. 지금 그 미국 다우지수가 지난해 말에 4만 5천을 돌파한 적이 있어요. 네.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는데 이거는 2009년에 이제 한때 7천까지 떨어졌는데 이건 붕괴고 이 정상적인 수준은 한 만쯤 됐을 거예요. 다우 기준으로. 그렇죠. 그렇다면 예, 2009년 이래 지금까지 무려 4배 반이 올랐어요. 네, 근데 이거 뭐 대공황 때 1920년대에 그때 다우 지수가 약 4배가 올랐어요. 네, 그 일반적으로 그 주식시장 붕괴는 그 10년의 상승률이 약 3배일 때 터지는 걸로 보여요. 예. 제가 이게 조사한 바로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주가지수 상승률이 지나치게 컸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네. 이게 4.5배나 정상적인 수준에서 4.5배나 증가했는데 이 주가지수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의견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유동성의 힘으로 주가가 상승했다. 24년을 그렇게 정의하셨잖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저는 24년 중반부터 25년, 26년까지의 경제를 피벗의 시대라고 정의를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경제 전망서의 제목을 그렇게 달았을 만큼. 그러니까 피벗의 시대에는 피벗의 시대에 어울리는 주식시장의 모습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축의 시대랑은 다른 거죠. 긴축의 시대에서 벗어나는 국면이니까 유동성이 주식시장에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25년 1분기만큼은 그 유동성 장세가 끝났었던 거죠. 일시적으로. 왜냐하면 공포감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공포감,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감, 그리고 금리 인하 중단설이라는 공포감. 이게 같이 찾아오는 거죠, 물론. 근데 그게 공포감일까, 실제 스태그플레이션일까? 역시 금리 인하가 실제 금리 인하일까, 금리 인하 중단설로만 끝나는 걸까? 그러니까 저의 의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상 한 가지는 경기 침체여야 하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어야 되는데 인플레와 경기 침체가 동시에 찾아올 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히려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적인 징후까지는 안 가고 또 인플레이션 정도도 그냥 둔화된 채 목표 물가 수준에 거의 부합하게 이게 정확히 골디락스예요. 제가 미국 예외주의 혹은 골디락스라고 표현했는데 골디락스가 이름이 너무 멋있으니까 미국이 막 금처럼 휘황찬란하게 달려간다 그 뜻이 아니라 골디락스는 그냥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도 않으면서 또 과도한 확장적 국면도 아니면서 그냥 잠재 성장률에 준하는 성장률을 보이면서 물가 상승률도 그냥 중립적인 목표 물가에 가까운 그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 특별한 대단한 일이 사실 우리 평균을 유지하는 거 보통 사람처럼 보이는 게 어렵다고 하잖아. 그런 모습이 골디락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미국 경제 관점에서는 상반기까지는 1분기까지는 이 두 가지 공포감,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감, 금리 인하 중단에 대한 공포감이 주시장에서 나온 과정이라고 했다면 다시 유동성 장세가 나온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의 폭이 5.5까지 인상했고 4.5%까지 인하했지만
지금부터 여전히 약 2% 포인트 가량은 금리 인하할 여지가 남아 있어요. 이걸 언제 단행하는자의 문제인데 4, 5월 혹은 6월까지 관세 전쟁의 여파로 물가가 상승한다면,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스티키하게 물가 상승세가 유지된다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없겠죠. 그러면 더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그런 현상이 안 나오고 물가가 안정화되고 특별한 경기 충격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면 다시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네. 괜히 공포감 가졌네. 역시 금리 인하 중단설이 아니네. 금리 인하 하겠네. 약간 비유한다면 25년 상반기 1, 2, 3월은 이 공포감이 좌지우지한 주식시장이었는데 이건 좀 다소 중기적인 공포감이었죠. 주로 트럼프에 따른. 근데 8월 5일 기억하십니까? 24년 8월 5일 블랙 먼데이 찾아왔을 때 그때는 정말 하루에 걸친 일시적 공포감이었어요. 미국 그 실업률 지수가 4.1에서 4.3으로까지 치솟은 걸 보고 공포감을 느꼈던 거예요. 근데 다시 4.3은 미국 경기 침체 아니에요. 여전히 최대 고용에 부합하는 실업률이에요. 라고 이렇게 인정하면서 공포감이 사그라졌죠. 마찬가지 지금은 25년 1분기 정도는 그런 공포감이 좌지우지했었던 것이고 그 공포감이 또 사라지는 국면에서는 다시 공격적 투자,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다시 주식시장을 몰고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미국 주가에 상한을 둘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 주가를 뭐 이렇게 막 찬송하고 그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유동성의 힘으로 상승했다면 또 역유동성의 힘으로 조정됐다면 다시 유동성의 힘으로 상승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 그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네, 대공황 직전에 벌어졌던 그 일들이 네, 또 다른 한 두 가지가 네. 벌어져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그 하나가 뭐냐면 주식 투자하는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예요. 네, 이거는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그 10대 주식의 시가총액이 전체의 38% 정도가 돼요. 네, 이 얘기도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네, 주요 종목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광기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 어느 그 유명한 그 전설적인 투자자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이분은 워낙 투자 수익률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따라해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의 그 매도나 매입하는 그 경향에 따라서 주가가 흔들릴 정도로 아주 유명하셨던 분인데 네.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보유 주식을 이제 매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깜짝 묻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 구두를 닦는데 구두 닦는 분이 주식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매각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시작하면 그거는 피크라고 나는 판단을 한다.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두 가지 지표를 보더라도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위험한 상황이 아니냐는 판단이 들고 네. 그리고 금융위기라는 것은 일종의 급성 질환이에요. 네. 주식시장 붕괴도 예정하고 폭락하는 경우는 없어요. 갑자기 폭락하거나 아니면은 한 10일 정도 텀을 두고 10% 이상 하락하게 되면 그 즉시 패닉이 와요. 패닉이 오면 바로 붕괴로 이어지거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금리가 급속하게 진행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변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60%의 가구가 주식 투자를 한다. 그리고 시가총액 전체의 38%를 10개 주식이 차지하고 있다. 이건 이제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투자에 가담했다는 걸 뜻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가지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훌륭한 질문 주셨고요. 제가 또 고스란히 그 고견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그냥 경기 침체적인 현상, 그러니까 리세션 혹은 디프레션과 같은 이 사이클상의 하강 국면에 놓이는 정도, 이 정도와 아예 이 정도를 벗어나서 말씀하셨던 대공황 혹은 뭐 붕괴, 이것은 좀 다른 것이라고 구분하겠습니다. 정리한다면 이 경기 둔화나 리세션과 같은 경기 둔화와 경제 위기, 금융 위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대공황 직전에도 뭐 정말 뭐 60%가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뭐 10대 주식이 80% 이상 시가총액에서 차지한다거나 이랬었던 것은 그만큼 말씀하셨던 광기였었던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광기에서 25년 1분기에 업앤다운이 있는 거예요. 그 광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패닉으로 이어지고 붕괴로 이어지는 국면이 아니라 24년의 유동성 장세로 상당히 미국 경제가 또 혹은 미국 주식시장이 화랑이었었던 국면에서 상당 부분 다시 반납하는 국면인 것이지 이게 지금 붕괴로까지 보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25년 1분기, 다시 말하면 저는 사이클에 놓여 있다고 보는 거죠. 사이클상에 놓여 있는 국면에서 1분기의 조정이었던 것이고, 그럼 1분기의 조정이 없이 1분기 동안에도 여전히 광기로 뭐 60%가 아니라 70%가 국민의 70%가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혹은 10대 주식의 비중이 뭐 90%를 초과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1분기까지 더 갔다면 오히려 금융위기, 경제위기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럴 경우. 근데 저희 생각은 24년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25년 1분기 동안 다시 반납을 해요. 60% 투자자였다가 55%로 내려옵니다. 역시 10개 주식이 88%, 90%에 가깝게 갔다가 다시 80%, 70% 후반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상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는 다시 뭐 대대적인 조정이 있을 만큼 내려온 건 또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이 있었고 하락이 있었는데 또 추가적인 하락할 만한 영역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패닉과 그 광기에서 붕괴로 전개되는 그런 사이클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또 의견을 드려보면 미국 주식 시장을 봤을 때 주가 지수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했습니까? 유지됐습니까? 우하향했습니까? 이 질문 간단하게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당연히 우상향했죠. 우상향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그게 가끔 폭락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금융위기를 일으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상향해 왔는데 가끔씩 그 광기가 일어났을 때 이른바 버블이죠. 버블이 있었던 후에 대폭적인 조정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때 금융위기를 면치 못할 일이 분명히 벌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있었던 때를 제외하고 그때는 버블과 조정과 버블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역사적으로 우상향 해왔었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그냥 사이클로만 규명을 진다면 24년 한 해 버블이 형성됐었다면 25년 1분기에 조정되는 국면이고 다시 또 버블이 형성될지언정 역사적으로 그래왔듯이 우상향하는 흐름은 유지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네, 말씀 많이 주십시오.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일본 주식시장 버블이 1980년대 크게 부풀어 올라 있었을 때 비율과 비슷한 현상이 지금 그 미국에서 벌어졌어요. 그게 네. 뭐냐면 미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전체의 약 4분의 1 정도 돼요. 네, 근데 25% 됩니다.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세계 전체의 4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규모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3배가 더 커요. 네, 통상적으로 미국은 이제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으니까 네, 아마 그 비율이 2배까지 가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봤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은 3배까지 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3배까지 와 있는 것은 이건 거품이 지나치게 커져 있는 거 아니냐. 거품이
커져 있으면 그 반드시 붕괴된다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네.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냥 가볍게 여러분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가볍게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미국 GDP가 세계 GDP의 25% 차지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미국 시가총액이 세계 시가총액에서 2008년 금융위기 직후 그때 33%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근래 들어 역사적 저점이에요. 그러면 2008년 당시를 2008, 9년 금융위기 상황 그때를 제외해 놓고 예를 들어서 2010년부터 2025년까지 15년을 차치하고요. 그 이후 33%에서 55, 60까지 온 겁니다. 근데 뭐 75, 80까지 올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오는 여정에서 33%를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 넘어온 여정은 잠깐 지울게요. 그냥 25%와 33%만 가지고도 그러면 미국의 시가총액의 균형점은 25%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50%까지는 견뎌낼 수 있어요. 미국 경제가. 그러면 그렇게 또 그렇게 말씀을 근데 이제 하셨으니까 75%니까 이건 과다하다는 얘기죠. 1.5배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누가 정하느냐 이거죠. 소장님, 제가 의견 드리는 것은 미국 GDP가 세계 GDP의 25%를 차지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견지하에서는 미국 시가총액이 세계 시가총액의 25%를 넘는 순간 버블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어요. 예, 그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소장님.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33%가 그동안의 바닥이에요. 2008년, 9년 금융위기 당시 그때 33%였으니까요. 그러면 그때도 버블이지 않았느냐라는 문제 제기는 할 수 있고요. 저는 33%냐, 40%냐, 50%냐, 60%냐 이건 중요한 과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33%까지는 버블이고 40%까지도 버블이고 50%까지는 버블이 아닌데 50%를 넘어가면 버블이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숫자적 의미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역시 첫 번째는 GDP가 4분의 1인데 25%인데 왜 시가총액은 33%냐? 이거부터 문제 제기할 수 있고 다시 25% 떨어진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결이.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40%로 33%에서 40%로 오르는 동안 정말 많은 또 전문가들이 다시 미국 시가총액은 25%가 맞다. 다시 조정 올 거다라고 경고했는데 40%를 뚫었고 40에서 45%로 오르는 동안에도 똑같은 주장을 했고 45에서 50%로 오르는 동안에도 역시 똑같은 주장을 했고 50에서 55로 오르는 동안에도 60으로 오르는 동안에도 역시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 GDP가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니 시가총액 면에서 버블이다. 그럼 버블이 아니었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죠. 그렇게 저는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견지로 미국 주식시장의 균형점을 논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저는 미국 경제와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미래 기대.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현재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기대에 대한 투자니까 역시 미래에 대한 기대를 지금 현재 세계에서 어떤 나라가 보여주는지 또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떤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미래에 대한 기대 가치를 누가 가장 강하게 제공하는지 국가든 기업이든 그런 면에서 이 지금의 시가총액이 미래 기대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봐야지 지금 GDP 면에서 25%니까 그걸 넘는 순간 버블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제 경제 병략을 수립하면서 네. 이제 그 일반 원리들은 구축해 놓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임상 사례를 연구를 많이 했어요.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과거 사례, 네. 미국의 대공황 직전, 일본의 사례 이걸 기준으로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일본이 1980년대 말에 미국 시가총액의 그러니까 GDP 대비로 해서 4배가
더 커졌어요. 네. 그래서 3만 9천을 넘었다가 이게 줄기차게 떨어지잖아요. 네. 물론 한때 이제 2만 8천까지 되살아나기도 했지만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토막이 났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사례를 제가 보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미국 주식 투자는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중요하잖아요. 미국 네. 투자를 하면은 이제 안정성이 있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다가 미국만 거의 유일하게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으니까 네. 시가총액이 GDP가 25%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 네. 두 배인 50%까지는 견뎌낼 걸로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의 세 배인 75%는 문제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1980년대 말에 일본이 그랬었으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50%는 문제가 없고 60%는 문제인지, 또 50%는 문제가 없고 75%는 문제인지, 그렇게 숫자를 정해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75는 문제라고 해서 60을 향해 다시 내려간다면 50은 문제가 없고 60까지도 문제가 없다는 뜻인지, 어떻게 그런 기준으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GDP와 시가총액이 다르기 때문에 비중이, 그걸 가지고 지금 버블인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기준선을 가지고 정확하게 제도화하듯이 그렇게 규명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이 금융위기는 네.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쳐요. 그다음에 네. 장기 정책이 오는데 네. 어떻든 간에 패닉이 그 가운데 끼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소위 이제 그 투자자 심리가 공황 상태에 빠지면 이제 투매가 일어나고 이게 붕괴를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이 패닉은 어떤 트리거가 터지지 않으면 좀처럼 안 벌어져요. 네. 근데 그 트리거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언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충격을 주는지는 금융위 때마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트리거가 무엇이 트리거인지 미리 알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네. 다만 트리거가 터지면 60% 때였을 때도 주식시장 붕괴될 수 있고 네. 70% 때였을 때 터질 그렇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75%까지 왔으니까 이거는 임계선을 넘었다. 네. 조그만 트리거만 생겨도 이건 터진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제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반문을 드리고 질문을 그래요, 좀 그래요.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해서요. 그러니까 일종의 세계 GDP에서 미국 GDP가 얼마나 차지하나라는 기준과 그 기준을 기본적으로 이제 근저에 깔아놓고 세계 시가총액에서 미국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나라는 것이 버블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좀 비교해 보자라는 접근인 거예요. 그렇게 치면 두 가지 반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나머지 국가들은 세계 GDP에서 자국이 차지하는 GDP의 비중이 세계 시가총액에서 자국의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오히려 높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설명을 한다면 그 어떤 국가도 버블이 오지 않는 거예요.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그냥 버블 여부를 판단할 때 세계 시가총액에서 미국 시가총액이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가지고만 평가를 하신다면 그게 일종의 기술적 분석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반문을 먼저 첫 번째 드리고요. 아마 이 반문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반문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어떻게 보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 시가총액이 세계 시가총액에서 약 33% 정도를 차지하던 게 근래 들어 저점이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우상향 해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상향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60%에서 조정되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75%에서 다시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55에서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만약에 말씀을 하실 거면 이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55든 65든 75든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세 번째 또 한 가지 반박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 기술적 분석으로 이 그래프만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4년에 이렇게 그래프가 형성된 배경이 무엇이냐? 유동성이었죠. 그리고 25년 1분기가 조정되는 것의 배경은 무엇이냐? 아까 계속 정의했듯이 역유동성이었죠. 그러니까 그 해당 상황이 야기된 배경을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역시 25년 2분기 이후 주가의 흐름을 가지고 판단할 때 저의 근거는 이게 몇 퍼센트 됐으니 조정이 계속된다가 아니라 25년 2분기 3분기는 역유동성이 아닌 오히려 다시 유동성의 장세가 올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말씀드린 거고 이 근거가 왜 중요하냐면 유동성 장세가 아닐 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끈적끈적하게 야기되면 금리 인하 더 어려워질 겁니다. 금리 인상 논의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역유동성 장세의 연장선이죠. 그래서 저는 물고기를 잡아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역시 25년 1분기를 결정지었던 변수가 무엇이고 25년 1분기 그리고 25년 2분기 3분기를 결정지을 변수가 무엇이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찾아왔던 거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드려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소장님의 견해도 제가 존중합니다만 저는 달리 보고 있다라는 설명을 이렇게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저는 지금 가능성을 말씀드렸던 건데 네. 확정적인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를테면 확률이 99%에도 네. 전혀 벌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네. 확률이 1%에도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가능성으로 이제 이렇다 저렇다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옳지 않은 건 틀림없어요. 네. 근데 이제 또 하나만 제가 말씀을 좋습니다. 드리자면 지금 일본의 엔캐리 자금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미국 등에 투자하는 그 엔캐리 자금이 최소 1조 달러는 넘는다 그래요. 심하게는 뭐 5, 6조, 7, 8조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확인할 길이 없어요. 네. 워낙 그 금융기관이 다양하고 또 대출 받는 그 방법도 다양해서 그걸 확정적으로 얼마다고 얘기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저도 한번 조사해봤는데.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엔캐리 자금이 최소 1조 달러는 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엔캐리 자금은 만약에 일본 환율이 하락하면 즉각 청산이 이루어져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엔캐리 자금은 지금 일본이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네. 지난해만 하더라도 전년도보다 30%가 증가했어요. 네. 경상수지가 이렇게 그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때 엔화 환율은 160달러당 160엔을 넘어간 적이 있어요. 네. 일본이 강력한 엔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정책의 힘이 시장의 힘을 어디까지 버틸지는 몰라요. 근데 네. 실제로 지금도 꾸준히 떨어져서 160엔대에서 지금은 148엔, 9엔 달러당까지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면서 한때 이제 그 엔캐리 자금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일본 주식시장은 20% 이상 폭락한 적이 있었고 하루에 네. 또 그 여파로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폭락한 적이 있었는데 네. 환율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일본에서 엔캐리 자금을 빌렸던 다국적 기업들, 국제 금융 자본들이 네. 해칭을 해놨어요. 그 일본 주식시장에 네. 빌려간 돈은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이 생겨요. 네. 이걸 해칭하기 위해서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놨는데 그 상응한 자금을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한 돈은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익이 생기거든. 네. 그래서 서로 상쇄시키게 해칭을 해놨어요. 그래서 시장의 힘에서 지금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엔화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엔캐리 자금은 즉각 청산이 이루어져요. 네. 해칭해놨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 그 미국에 투자된 1조 달러 이상의 엔캐리 자금이
자동으로 정산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미국 주식시장은 관리가 될지 모르지만 일본 주식시장은 대책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은 지금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30여 년 동안 0.8%예요. 경제 거의 성장을 못했어요. 기업들의 이 경상이익도 거의 증가하지를 못했어요.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그 경영수지가 많이 악화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사상 처음으로 4만 대를 돌파했어요, 작년에. 네. 그게 언제까지 버텨지겠어요? 엔캐리 자금 생산이 이루어지면 일본 니케이 지수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그 바닥을 제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먼저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금융위기가 터져서 이게 금융위기라는 건 전염성이 엄청 뛰어나잖아요. 사람 전염병보다 더 뛰어나요. 네. 그래서 즉각적으로 다른 나라에 전염되면서 미국 경제에도 그 전염을 받지 않을까. 그러면 미국에서도 금융위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그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말씀 감사하고요. 역시 아까는 이제 미국 2분기 주식이 이제 붕괴 올 수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이제 다소 정리를 해보자면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 면에서 버블이 왔고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제 말씀 주신 거고, 이번에는 또 2분기에 일본의 엔캐리 청산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서 또 대대적인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2분기 들어서 일본으로부터 엔캐리 청산 절차가 대대적으로 일어난다라고 가정하면 대대적인 주가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대대적인 청산 절차가 올 거니까, 그러니까 엔캐리 청산은 원래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기도 하고 엔캐리 청산이 일어나기도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그게 왔다 갔다 일어나고는 있는 거예요. 근데 엔캐리 청산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전개되느냐, 완만하게 전개되느냐, 완만한 청산이냐, 급진적 청산이냐, 이것에 따라서 주가에 큰 충격을 줄지 말지를 결정지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엔캐리 청산 절차가 있었을 때. 그래서 저의 의견을 드려보면 급진적인 청산 절차가 있으면 주가의 대폭적인 조정을 면할 수 없다.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기를 전염시킬 수 있다. 전염을 진행시킬 수 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의 의견은 급진적 청산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오히려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한지 답변을 드려보면, 어쨌든 미국은 대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부담스러워하고 현재로서, 그래서 점진적인 매우 완만한 좀 쉬었다 금리 인하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는 입장이고, 일본 같은 경우도 0.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금리를 인상하는 여정에서 보니까 일본 경제가 오히려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저금리의 역습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만들어요.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관세 전쟁이 또 격화되는 여정에서 일본 경제조차 예상치 못하는 난관에 부딪히는 거죠. 추가 금리 인상하기가 부담스럽다라는 입장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5년 2분기 들어서 특히 3월에 이어서 일본의 추가 금리 인상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의지는 한 1% 정도까지는 적어도 금리 인상 단행하겠다. 그 시한을 정해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궁극적으로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일본의 중립금리는 1에서 1.5% 정도 돼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상의 여정을 가져가고 있는데 일본의 실물 경제가 뒷받침이 됐을 때에야 그게 가능한 것인데 현재로서는 그럴 만한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맞아요. 예, 그래서 0.1% 성장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여건 하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대대적으로 단행하는 그런 여정이 있다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순식간에 좁혀지면서
엔캐리 청산 절차가 급속히 전개될 수도 있지만 가장 급속한 경우는 뭘까요? 미국은 대대적으로 금리 인하하고 일본은 대대적으로 금리 인상할 때 그 금리가 그 중립 지점 예를 들어서 2%를 향해서 서로 일본은 올리고 미국은 내릴 때 이때는 급진적인 엔캐리 청산 절차가 전개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거 금리 인상 해도 돼 안 해도 돼 너무 조마조마할 만큼 금리 인상이 두려운 거죠 일본도. 그래서 조심스러운 금리 인상을 그림 그리고 있고 미국조차 조심스러운 금리 인하를 그림 그리고 있는 입장에서 환율이 또 다시 반대로 요동치거나 또 엔캐리 청산 절차가 대대적으로 일어나거나 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리한다면 급진적인 엔캐리 청산 절차가 진행된다면 조정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전제가 없다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일본의 엔저 정책이 네. 1995년 4년 말부터서 우리 8번 펼쳐졌어요. 네. 근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네.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살려내지 못했고 수출도 촉진하지 못했고 그러면 이제 시장의 힘이 더 강해져요. 그러면서 그 환율이 계속 떨어져서 뭐 70엔대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네. 또 그러면 정부에서 이제 143엔, 144엔까지 끌어올리기도 했었는데 네. 이번은 과도하게 160엔을 넘길 정도로 끌어올렸어요. 네. 근데 이것도 지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엔저 정책이 과거에 8번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면 엔저 정책이 시장에 힘에서 실패하고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이것도 이제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되면 엔캐리 자금 청산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고려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싶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최영식 소장님 그 고견 정말 존중하고요. 다만 뭐 어떤 주식시장이 붕괴가 온다. 주식시장이 붕괴 오면 금융위기 온다라는 제가 만약에 그런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 주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런 가정을 전제해서 금융위기 온다라고 하기에는 이 가정이 개연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래서 금융위기 온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일이 오면 금융위기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저는 제 입장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이제 지금 약 1시간 동안 최영식 소장님께 질문 오히려 제가 받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최영식 소장님이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경제를 보시는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 제가 이렇게 여쭙기가 좀 송고하고 죄송스럽기까지 합니다만 그동안에 주셨던 그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먼저 어떨까? 좀 어쩌면 뭐 죄송스럽습니다만 작년에 저희 채널 출연하셔서 왜냐하면 저는 이 소장님과 이렇게 토론하는 여정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최영식 소장님은 금융위기로 전망하시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들어보는. 그리고 저는 금융위기로 보진 않고 뭐 다소 이제 경기 둔화나 저성장 고착화로 보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서로 교환하는 과정이니까 여러분이 그냥 일방적으로 어디 최영식 소장님이 출연하신 인터뷰를 그냥 맹목적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과정보다는 훨씬 더 배우는 게 많다는 생각하에 그래서 저는 제 채널은 오로지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쩌면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그렇게 전망하셨던 불편해요. 네,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4년 한 해 저희 채널 이제 출연하셨을 때 미국은 금리 인하 절대 못한다. 그리고 금리 인하하면 금융위기 온다. 당장 금융위기 온다. 그리고 그 금융위기는 막을 수 없는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금리 인하 해도 금융위기 온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게 연 중반이었었고요. 그리고 연 말에 또 출연하셔서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되기 전에 어쨌든 올해를 넘길 수 없다.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다. 24년 연내 반드시 금융위기 온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만약에 24년 연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다면 반드시 25년 1, 2월 정도는 금융위기를 정말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 주셨던 기억이 제가 생생하게 납니다. 가볍게만 먼저 답변을 단답식으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맞는 기억입니까? 혹시 틀린 기억입니까? 맞아요. 맞는 기억입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봤었는데 그렇지 않게 전개된 이유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성격이 급해요. 자꾸만 그 당겨서 얘기를 해요. 아, 미리미리 이제 위기가 온다고 파국이 온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예. 미리 대비하시라는 네. 얘기도 있고 또 그런 게 안 왔으면 좋겠다는 그 희망도 있고 그래요. 워낙 재앙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이제 저는 경제 병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자면 사람도 아무리 중병에 걸려도 뛰어난 의사를 만나서 치료 잘 받으면 큰 타격 없이 벗어나요. 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임상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사는 실력이 뛰어나게 돼요. 네. 마찬가지로 미국 연준이나 미국 정부의 경우를 보면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정책 수단들을 많이 확보를 한 것 같아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그 세계 경제 주요국에서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연준 중심으로 해서 화상회의를 정기적으로 해요. 네. 그래서 니들 지금 즉각 유동성 공급해야 한다. 아니면 주식시장 붕괴돼서 이제 금융이 터진다는 그런 경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런 대책들이 근원 치료가 아니에요. 네. 다 대증요법이에요. 네. 근데 대증요법을 자꾸만 반복하게 되면 약효가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대증요법이 전혀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필연적으로 터져요. 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대증요법을 남발하게 되면 급성질환인 금융위기가 만성질환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바뀌어요. 그걸 저는 경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리가 제발 빨리 터졌으면 좋겠다. 스태그플레이션 안 갔으면 좋겠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1960년대 말에 시작했던 미국의 그 스태그플레이션은 1980년대 초까지 진행이 됐어요. 네. 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처방을 해야 돼요. 네. 1982년대 연준이 기준금리를 21.5%까지 끌어올려요. 5%대였을 때도 못 살겠다고 난리들 쳤는데 21.5%까지 끌어올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제 그런 걸 제가 염두에 두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제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미국은 대증요법을 남발하고 있다. 대증요법 남발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간다. 제발 빨리 터져라. 금융위기가 빨리 터져야 만성질환으로 안 간다.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네. 물론 스태그플레이션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는 미국 정책 당국이 더 잘할 거예요. 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지 않게 할 것으로 믿고 저는 금융위기는 필연적으로 터진다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네. 제가 자꾸만 이제 그 위기 터지는 시점을 자꾸 이제 그 미뤄와서 이제 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아닙니다. 그래도 네.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터질 않습니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의 그 신고가를 갱신해 왔던 게 기업의 경영 수지 호전이 아니에요. 네. 유동성이 이제 끌어올렸는데 그 유동성 이면에는 테마들이 그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이렇게 기록하게 해요. 네. 그게 이제 2021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직후죠. 그리고 네. 그때 성장률이 마이너스 갔을 때 미국이. 근데 2021년도에는 가상화폐 열풍이 불었어요. 비트코인. 네. 폭등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신고가를 갱신했었는데 이 열풍이 꺼질 때쯤 되니까 2022년도에는 이게 그 전기차 배터리 열풍이 불었어요. 네. 또 이 열풍이 꺼질 때쯤 되니까 2023년도 하반기부터는 AI 열풍이 불었어요. 이게 AI 열풍이 지속 가능하다면 좋은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네. 새로운 어떤 참신한 테마가 주식시장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제 눈은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올 때까지 온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 소장님 그 방금 말씀 속에서 또 굉장히 송구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AI 이후 참신한 소재가 보이지 않는다. 소장님 눈에 그게 안 보인다. 그럼 그게 안 보이니까 금융위기 온다라는 일종의 말씀이신데 저는 AI뿐만 아니라 AI 다음 소재도 그리고 그 다음 소재까지 제가 보고 있다고 설명하는 건 좀 건방진 표현이고요. 그런 걸 지금 많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이후에 다음 소재가 없다라는 말씀은 혹시 소장님이 못 보신 것이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말씀 뭐 적절한 지적이신데 네. 저는 이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냐면 예. AI 거품이라는 얘기는 저는 진즉부터 해왔는데 네. 지난해 이제 하반기부터 네. AI 거품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네네. 그렇잖아요. 엔비디아의 그 AI 반도체 하나 값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하는데 네. 그게 한두 개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그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비량이 서울시 전력 소비량하고 맞먹을 정도로 그 데이터 센터 하나가 그렇게 막 비용이 많이 드는데 네. AI를 가져다가 그 이제 사업을 영위해서 과연 이익을 낼 수 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인데 그 얘기들은 지금 이제 얘기가 도니까 제가 뭐 강조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AI 거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네. 새로운 소재가 지금 등장해야 돼요. 네.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네. 이 다음에 참신한 소재 안 보인다는 거 제가 봐서 그러니까 그 어떤 소재가 앞으로 나올 것인가를 미래를 예측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네. 진즉 나왔어야 했는데 아직 안 나왔다. 네. 그래서 저 앞날이 좀 불투명한 거 아니냐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장님의 진단은 이 AI 거품이 곧 터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럼 AI 거품이 터지면 주가가 대대적으로 조정이 오고 그러면 금융위기는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실 걸까요?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네.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릴게요. 네. 그 80년대에 그 정보통신 혁명기에 거기에 뒤처진 나라들은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래요. AI는 엄청 중요해요.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국가 경제의 경쟁력이 뒤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네. 대신 AI가 할 일들이 있어요. 근데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전문가들이 뻥튀기 하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이 그 강 AI 그러니까 인간 같은 AI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지 인식도 해야 되고 문장 인식도 해야 되고 또 음성 인식도 해야 되고 또 감각 인식도 해야 되고 그래요. 네. 근데 이 알고리즘을 모두 다 통합할 경우에는 이 세상 모든 슈퍼컴퓨터를 다 동원해도 이 알고리즘 통합된 알고리즘 못 돌려요. 워낙 용량이 커지니까. 근데 강 AI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뿐만 아니라 AI는 어떤 데이터를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져요. 쓰레기 넣으면 쓰레기가 나와요. 네. 그뿐만 아니라 AI는 인간이 이미 이룩한 업적만 학습할 수 있어요. 인간이 앞으로 개척할
어떤 새로운 원리들, 어떤 새로운 발견들, 혹은 발명들 이것에 대해서는 AI는 전혀 무능해요. 그 할 수가 없어요. AI 구조가 그래요. 네. AI는 숫자만 봐요. 0이냐 1이냐만 판단한다고. 네. 그래서 그 창조적인 일이라는 건 힘들어요. 챗GPT, 뭐 생성형 저 AI라 그러면서 작곡도 하고 뭐 저 노래도 부르고 뭐도 다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림도 그리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감각 인식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술품이든 음악이든 그림이든 감성을 자극하잖아요. 네. 그래야 그 감동에서 이제 높이 평가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거기 가려면 아직 멀어도 한참 멀었어요. 그래서 지금 열풍이 지나치게 커져서 AI 빙하기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요. 빙하기 오면 20년, 30년 가는 수도 있어요. 네. 이미 AI 빙하기는 세 차례 겪었잖아요.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그때 30년 걸렸다고요. 그 뒤로도 빙하기가 세 차례 있었다니까요. 그걸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지 AI 중요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뭐 저희가 토론을 진행하니까 뭐 저도 이제 제 의견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AI 그러니까 투자자 관점에서 주식 시장에서 AI 거품이 일었다가 또 AI 거품이 빠졌다가 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여지가 나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산업을 지켜보고 정말 수백여 그 AI 업계에서 실제 발로 뛰는 대표님, 부대표님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실제 비즈니스를 논하는 국내 ICT 뭐 통신사들 뭐 다 아실 만한 또 반도체 기업들, 또 반도체 공장 설계 기업들, 반도체 소재 기업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가면서 이야기할 때 실제 그 비즈니스를 논할 때 AI 거품이 아니라 저는 AI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시작이죠. 예. 그런 면에서 AI 거품 때문에 실제 이 조정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몇몇 기업이 너무 과도한 AI의 일시적 기대감을 많이 부풀려서 올렸다가 그 해당 기업이 몇몇 조정된 것인지 또 미국이 이끄는 AI 기업들 소위 또 중국이 이끄는 AI 기업들이 좀 다소 뭐 충돌하는 국면에서 딥시크 사태를 비롯해 그런 국면에서 일시적인 조정이 있을 뿐인 것인지 이것은 이제 의견이 엇갈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AI 거품이 정말 말 그대로 터져서 AI 빙하기가 온다라는 이 지적은 저는 예를 들면 SKT가요. 저는 같이 이번에 MWC도 같이 다녀왔는데 데이터 센터 수주 사업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첫 매출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많은 뭐 온오프라인 유통사라든가 통신사라든가 정말 여러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될 많은 기업들이 각자 정말 크고 작은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기업은 작은 1, 2평짜리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대형 뭐 기업은 뭐 정말 10층짜리 건물만한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도 해야 되지만 그 데이터 센터 예를 들면 그 AI 관련 산업 내에 극히 일부인 데이터 센터 발주를 수주해내기 위한 그 사업에 이제 뛰어들어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그 데이터 센터 수주를 해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이제 진출을 하는 그러니까 SKT 하나의 사례만 제가 들어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정말 넘쳐나고 이제부터 그 해당 실적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과정에서 저는 AI 빙하기가 온다라는 그런 의견은 개인적으로는 뭐 죄송하게도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저는 이렇게 그냥 가볍게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혹시 이 AI를 많이 활용하시는지 오히려. 저는 우리 앞에 계시는 PD님도 하루에 수십 번 AI를 활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보고 계신 그 썸네일이 다 AI가 만든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 약속에 있는 음악 회사들이 있는데 AI로 음악을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AI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SKT와 같은 기업이 있는가 하면 인프라, 그리고 AI가 기술이 개발되고 그것이 기술이 개발되는 여정에서 필요한 반도체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AI 기술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있고 그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제가 이렇게 막 너무 부르짖는 게 아니라 AI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침투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빙하기가 온다라고까지 하셔가지고 이게 맞는 진단인지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재질문 드려봅니다. 제 얘기는 네. 기대가 크면 네. 실망도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AI 전문가들이 기대를 지나치게 부풀어 오르게 했어요. 나중에 그 실망이 지나치게 커지면 네. AI가 외면받게 돼요. 네. 아무리 시급하고 중요하더라도 AI가 외면당하면 그 안 된다는 관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AI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AI는 뭐 다른 기계도 마찬가지고 다른 컴퓨터 기능도 마찬가지지만 네. 가슴이 없어요. 네. 따뜻한 가슴이 없다고요. 감성이 없어요. 네. 감성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이 원로 가수들, 그러니까 가수 경력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노래 잘해요. 네. 뭐 잔재주 많이 늘어요. 근데 전성기를 지나면 점점점 인기가 떨어져요. 대신 갓 신인은 많은 걸 못 갖췄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는 하늘로 치솟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이유는 그 심혈을 기울여서 다른 사람의 영혼에 이 감성에 호소하는 그 힘이 커지면서 그 인기를 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과연 AI가 있는지 AI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기대를 키우면 실망도 커진다니까요. 그걸 우려하는 것이지 AI는 앞으로 필수적으로 네. 이제 정책적으로 키워야 할 분야인 건 틀림없어요. 좋습니다. 독자분들이 이제 혹여나 AI 거품이 터지고 빙하기가 온다라는 그 말씀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제 아마 독자분들께서 최영식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AI 거품이 터지고 AI 빙하기가 온다라는 그 주장이 정확히 어떤 근거인지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참 AI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 게 있어요. 저는 AI 알고리즘을 1980년대 말쯤에 배워서 열심히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다가 포기를 했어요. 네. 이제 그런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도 이제 관심은 가지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짜볼까 하는 욕심은 안 내고 있어요. 내 한계도 있고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말씀. 또한 내가 그렇게 해서 어떤 기회를 할 수 있겠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용만 하려고 그래요. 얼른 좋은 거 만들어줘라. 그럼 나는 이용만 하겠다. 좋습니다. 자, 이제 최영식 소장님께서 정말 저랑 1시간 넘게 대담을 토론을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소장님께서 이제 바라보시는 그런 모습들 제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또 어떻게 하다가 AI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질문 일단 간단하게 먼저 답변을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25년 연내에 금융위기 온다고 보십니까?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리 터져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터질 수밖에 소장님, 없는 상황이에요. 소장님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금융위기 와야 한다라는 주장과 금융위기 온다라는 전망은 다른 거예요.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금융위기 터질 수밖에 없다. 네, 어떤 트리거가
그 작동을 하면 반드시 네, 터져요. 좋습니다. 근데 그게 중국일지 일본일지 독일일지 혹은 EU 어느 나라일지 영국일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네, 솔직히. 근데 좋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그 금융위기가 터질 여지가 충분히 축적돼 있어서 어디에선가 터질 수 있어요. 그러시면 제가 요거까지 좀 여쭙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전망하시는 금융위기가 터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디서 터질지는 지금부터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언제쯤 터질 것으로 혹시 지금 관측을 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자신을 다 잃었어요. 제가 그동안에 그 예측했던 게 자꾸만 뒤로 미뤄지니까 네, 자신감을 잃고 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예, 빨리 터졌으면 좋겠다는 지금 희망만 가지고 있어요. 그 트리거가 소장님, 뭔가 터져야 되는데 소장님, 트리거를 제가 모르니까. 그 부분은 금융위기가 온다 안 온다는요 너무나 엄중하고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소장님께도 죄송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겠다라는 금융위기가 터진다라고 주장하시는 건 또 역시 어디서 터질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하시는 그 금융위기가 터진다라고 주장하시는 건 사실 그거는 차라리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몰라요. 금융위기 터져요. 라고 주장하시는 건 제가 뭐 죄송합니다만 이게 결례가 아닌 것으로 느껴지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제가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여쭙는다면 예를 들면 제가 2025년에서 2050년 사이에 언젠간 금융위기 터집니다. 이게 전망에 부합합니까, 소장님?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은 왜냐하면 금융위기 올 거라고 가정하고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소장님 말씀을 듣고 물론 투자 의사결정이나 그런 다양한 의사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지만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소장님의 고견을 가장 맞는 신뢰감 가는 주장이다라고 판단하시고 의사결정 내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융위기 온대 25년에는 반드시 터질 수밖에 없다고 하시네. 그러면 나 25년에 사업 철수할까? 나 갖고 있던 주식, 부동산 다 정리해서 현금화할까? 이런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 결례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구독자분께 결례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소장님도 연배가 많으시지만 소장님보다 더 연배 많으신 분들 더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금융위기 정말 반드시 터진다는 말씀을 취하셔도 좋습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 언제 터진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25년 연내는 터진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가능성만을 얘기할 수 있을 따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신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가능성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렸었고 지금은 그 여건이 점점 더 충실하게 충족되어 있다. 뭔가 트리거가 예를 들어서 이 풍선이 있는데 뭔가 바늘이 하나 누군가 와서 톡 찌르기만 하면 터진다. 예. 그렇게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가능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조목조목 그 소장님께 감히 따지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너무나 엄중한 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터진다고까지 하셨고 터질 수밖에 없다고까지 하셨다면 그럼요. 이건 가능성이 아니라 100%거든요. 그거 그렇게까지 믿으시면 곤란하고. 그건 아닌 겁니까? 그러면요. 99%, 99.99 하면은 이제 반드시 터진다는 얘기를 하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99.99% 확률이라는 거요? 그럼요. 그 정도 수준까지 와 있다고 저는 봐요. 100%는 아니고요. 100%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 일에. 인간이 하는 일에. 99.9%로 그 확률로 금융위기가 터진다라고 하실 정도면 그러면 저는 더 이 말씀을 더 여쭤보고 들어보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의사결정도 있거든요. 저도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또 여쭙습니다. 그러면 언제 터진다라고까지 말씀 못 하신다면 25년 연내에는 터진다고 하셨으니까 어디서 터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하시기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먼저 중국과 한국 순서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혹시 터집니까? 이 부분 중국은 이미 진행하고 있어요.
다만 통제 경제 체제예요. 네. 그래서 정부의 강력한 통제로 그 속도를 늦추고 있는데 정책 수단을 동원할 거 다 동원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계에 와 있어요. 예. 더 이상 동원할 정책 수단이 제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언제 터질지는 모르나 무르익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성장 0.1%예요. 네. 근데 주가 지수는 사상 최고를 갱신해요. 네. 엔캐리 자금이 청산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일본에서 먼저 터진다고 봐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23년, 2024년 두 해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요. 네. 0.3, 0.2. 예. 그리고 프랑스도 0.9, 0.7 해요. 네. 그리고 영국이 0.4, 0.9던가요? 0%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신기록을 갱신해 왔어요. 네. 독일은 독일은 지금도 신기록 갱신 중이고 네. 그게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저는 보질 않아요. 그래서 EU 어느 한 국가이든 독일이 가장 위험하긴 해요. 두 해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으니까 EU 어느 한 국가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어느 한 곳에서 반드시 터진다고 봐요. 그 소장님, 그럼 저 말씀 속에는 미국도 터지고 중국도 터지고 일본도 터지고 독일도 터지고 프랑스도 터지고 그 여건이 조성돼 있으니까 어느 한 곳에서 터지면 전 세계로 전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반문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제로 성장했거든요. 제로 혹은 1. 근데 이번에도 제로 성장하고 1% 성장한다고 경제 위기 온다라고 가정할 수 있을지 한 가지. 2009년에 네. 일본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그때 얼마였더라? 미국이 2.5니까 약 2배가 네. 컸어요. 마이너스 성장률이. 네. 그때 금융이 터졌어요.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어요. 네. 일본이. 네. 또 2000년도와 2001년도에도 연속 두 해 마이너스 성장을 해요. 네. 일본은 97년, 98년에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네. 그때마다 금리가 터졌어요. 네. 근데 장기 그 침체라는 장기 경기 부진이라는 그 고통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성장을 그렇게 깊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기울였어요. 경기가 급강하했었다고요. 네. 0%대 성장률, 1% 성장률 하다가 급강하했다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은 지난해 0.1% 성장했지만 마이너스로 추락하는 네. 그런 금리가 터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저도 이제 의견을 드려보면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성장이 정체된 나라, 소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르는, 물론 말씀하신 그 몇몇 시점, 몇몇 구간에 경제 위기 같은 상황들이 전개된 것도 저도 생각합니다만, 지금 소위 제로 성장 1% 성장한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경제 위기 온다라고 판단하기 좀 이르고. 아니 그게 아니에요. 네. 일본의 주식시장이 거품이 지나치게 커져 있어요. 그 네. 엔캐리 자금에 의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엔캐리 청산 절차가 대대적으로 일어난다면 일본도 경제 위기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도 역시 엔화 환율이 떨어지면 네. 엔캐리 자금 청산이 이루어진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그러면 엔화 환율이 떨어져서 엔캐리 청산이 대대적으로 일어난다면, 근데 역시 그것도 가정의 기초에서 아니요. 그동안에 8번 그랬어요. 네. 일본 정부가 엔화 환율을 올려놓으면 시장의 힘이 그걸 끌어내렸고 다시 끌어올리면 다시 끌어내렸고 그걸 8번을 반복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진은 한 번도 타개하지 못했어요. 네. 그럼 이제 어쨌든 소장님 의견은 엔캐리 청산 절차가 급진적으로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의견이시죠. 일어날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반드시 일본 금융위기 온다라는 금융위기가 말씀이시가 일본에서 먼저 터질 수도 있다. 일본에서 먼저 터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오히려 엔캐리 청산 절차는 미국의 주식 급락이고 그것에 영향을 받는 한국 주식 급락으로 이어지고,
일본의 경우 다시 일본으로 자금이 쏠리는 여정에서 일본 주가는 또 우상향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세계적인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면 바로 다른 나라로 전염되는 이유는 네. 세계 경제에서도 신용 창조 원리가 작동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기도 해요. 네. 창조 원리가 작동을 하면 파괴 원리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네. 그래서 이 두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통화의 변동성이 신용 승수배의 2배만큼 변동성이 커요. 네. 그래서 금융위 모든 경제 재앙은 금융위기를 경유를 해요. 네. 근데 그 금융위기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붕괴로부터 시작을 해요. 아니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하강하면서 금융기관의 경영수지 악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뱅크런이 일어나면 금융위기가 터져요. 뱅크런도 하나의 트리거인데 그것도 희한하게 경영수지가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 2008년 4월 달에 그 베어스턴스가 그랬었거든요. 현금 보유량이 충분했어요. 경영수지도 이제 적자로 돌아서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이 뱅크런이 일어나면서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걸 트리거가 왜 그렇게 작동을 하는지 그걸 제가 모르겠다니까요. 그걸만 알면 제가 신이 되는데. 그래서 저의 의견은 자 이제 소장님 말씀 마무리되셨다고 한다면 저의 의견을 좀 덧대서 이제 저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일본 경제 위기 온다라는 그 전제에는 역시 엔캐리 청산 절차가 대대적으로 온다라는 것이고 그때 미국 주가가 조정이 되고 그러면 미국 금융위기가 오니까 그게 전이 된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의견은 일본 엔캐리 청산이 급진적으로 일어난다면부터 시작되는 그 경로가 다면 미국 주가 떨어지고 그렇다면 미국 금융위기 온다. 그러니까 일본 금융위기 온다라는 이 경로는 그렇다면이라면 맞아요. 근데 이게 이것도 100% 그러니까 이것도 100% 그러니까 이것도 100%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 경제 위기 온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경로가 그렇게 간다면 그렇지만 그 경로가 그렇게 갈지 지금까지 앞에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국이 대증요법이 있어서라도 혹여나 엔캐리 청산 절차 속에서 미국이 대증요법을 활용해서라도 주가가 붕괴될 때 금융위기를 면할 수 있도록 해서라도 이 경로를 분명히 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일본 뭐 연이어 터진다, 일본, 독일, 한국 연이어 터진다라는 그 주장에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고요. 마지막 중국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중국 부분 왜냐하면 이제 소장님 고견만으로만 마무리되면 그러면 이제 그게 맞다고 동의하고 끝나는 것처럼 되니까 저도 이제 다른 의견을 먼저 드리고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한번 다음 분기에 또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 경제는 대중요법을 활용해서라도 시진핑 주석의 적극적인 이 양회를 통해 밝혔던 5% 목표 성장률을 반드시 이루기 위한 정말 대대적인 재정 정책, 보조금 정책, 이구 환신 정책, 그리고 많은 테크 기업들을 앞세운 이제 인프라, AI 인프라 확대 정책 이런 것들을 다 가동해 가지고 어쩌면 말씀하신 중국을 구성하는 일부 부동산 산업, 또 인프라 산업, 또 LGFV를 활용한 지방 정부 부채 문제 이게 심각한 거 맞아요. 제가 이 부분이 심각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중국의 저성장을 이끌 만한 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정책과 테크 기업들 이들이 오히려 성장세를 안 떨어지게 붙들고 있다, 견인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미 철강,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한국이 다 뺏겼습니다. 세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파운드리 이미 한국을 압도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AI, 안면인식 기술 등등.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그 고도화 전략과 추격은 저는 중국이 터진다라고 가정하기보다 오히려 위협적이다. 우리가 이 위협에 중국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중국이 뭐 터진다, 끝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과거의 고성장을 더 이상 못한다. 중성장화, 저성장화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중국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시간이요. 거의 2시간 가까이. 오. 예, 1시간 40분을 토론했습니다. 맞습니까, PD님? 예. 1시간 40분을 토론했습니다. 길어졌고요. 또 이것을 더 이어가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한계가 있어서 여기서 토론은 일단 마무리하고요. 끝맺은 말 부탁을 드리고 소장님 끝맺은 말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다음 분기에 또 한번 초대해서 오늘 3월이니까 한 6월 정도에 또 그때까지 안 터지면 왜 안 터졌냐고 터졌으면 정말 소장님 말씀대로 터졌네요 하고 진단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합니다. 소장님 끝맺은 말은 또 역시 여러 번 걸친 이제 토론이지만 오늘은 또 처음으로 제가 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토론 어떠셨는지 소감 말씀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아, 좋죠. 이런 토론 자주 일어나는 게 좋은데 네. 제가 그동안에 지나치게 그 비관적인 그 말씀을 드려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뭐냐면 위기 다음에는 반드시 절호의 기회가 와요. 네. 그렇잖아요. 금리가 터졌다는 폭락하게 되면 그때 투자에 나서시면 뭐 수십 배, 수백 배의 수익을 올리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과거에. 네. 그래서 위기 다음에는 반드시 기회가 오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더라도 그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도 그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우리 국가 경제의 성장력, 경쟁력이 비약적으로 높아졌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너무 앞날에 비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소장님 비관적으로 전망을 해주시고서 비관하지 말라고 하시면 아니 사람이 역경을 거치면 더 강해져요. 그래서 기업도 금융위기가 온다라는 그 비관적 전망은 사실 상당한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 주시기 그럼요. 위해서 네. 네, 그렇게 그런 의중으로 전망을 주신 것이니까 오히려 비관이 아니라 금융위기가 온다고 전망하셔도 그게 비관이 아니라 오히려 낙관적인 기대감을 또 주시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중의적인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도 토론을 통해서 저도 이제 이렇게 정말 오랜 시간 연구하신 연구자의 근거와 논리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반박하는 게 굉장히 힘에 부칩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또 저도 이제 오히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는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고민도 많이 하면서 드렸는데 저도 이렇게 토론하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독자분들도 오늘의 토론이 누가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좀 들어보시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은 더 명확하게 더 잘 전망하실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 담아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